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내구성 여부와 북한 연구의 문제점, 한계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북한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먼저 북한도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적으로는 UN 가입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즉, 많은 나라가 북한을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북한의 국가 성격을 정리해보죠. 첫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것도 스탈린 체제입니다. 스탈린 체제는 전체주의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는 단일 정당 체제이고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 특징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폴란드의 학자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정치 구조가 일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이 운영을 하고 마르크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물건을 국가가 소유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 수단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자본을 국가가 소유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주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시장에 의해서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급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경제 메커니즘을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일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 그리고 생산재의 국가 소유, 세 번째는 계획에 의한 경제 운영, 관료 계획에 의한 경제 운영,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민족 국가적 성격도 강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족 국가적인 성격이 강하고, 세 번째는 세습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 권력을 3대에 걸쳐 세습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정도 세습한 나라는 몇 군데 있지만 3번까지 세습한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물론 명칭은 좀 더 다르지만은, 김정일이 이미 대를 이어서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취지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의 정치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수령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경제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죠.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뜻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다. 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여러 계급의 저항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권익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치를 계급적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책자를 살펴보면 정치는 법, 문학, 예술, 도덕의 상위 개념이다. 이 법과 문학, 예술, 도덕 등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는 통치 이념과 통치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요점을 체크해 보면 해방 직후에 북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다른 정파들을 제압하고 북한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권력 독점을 통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이후에 사회적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총리 등이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무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공포정치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을 통한 김정은은 2012년 빠르게 당, 국방위원회, 군 등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승계합니다. 국방위원회는 지금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지금 국무위원회이죠. 해방 후 북한에는 다양한 정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소련파는 대부분 소련에 귀화한 사람들로서 소련 점령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북한 정치에서 소련군을 도와 북한을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내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김일성의 빨치산파나 국내파와 같이 정치적 세력화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파는 상당수가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지만 한국전쟁과 8월 종파 사건을 거치면서 대부분 숙청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허가이죠. 소련계의 실세이며 53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박창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안계는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던 조선 의용군 계열의 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 연안계는 중국 공산당의 후원하에 입북했습니다. 여기서 김두봉은 조선어학회 주시경의 제자였고요. 연안파 세력은 정치적 성격을 띤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입북 후에 만주계 국내파 소련 등과 함께 창군 과정에 관여했으며 소련 군정의 연립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계에 의해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서 한국전쟁과 종파사건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에서 축출됩니다. 만주계, 다른 말로는 빨치산파는 1930년대 북만주를 중심으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일제히 토벌에 쫓겨서 소련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 들어가서 소련군을 지원하여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련의 첩보 부대인 88여단에서 활동하던 중에 해방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소련 88여단 시절부터 소련 군부의 신임을 받았으며 입북 후에 그 후광으로 정치적 입지를 쌓았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해서 최현, 김책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현은 나중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인물로서 현재 북한의 이인자라고 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버지입니다. 국내 공산주의 세력은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함남계와 갑산계가 있습니다. 함남계는 오기섭이 대표 인물이고 이는 박헌영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갑산계는 박금철, 이효순 등이 있는데 이들은 김일성과 밀접한 세력입니다. 이 갑산계는 해방 이후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하였지만 67년 갑산파 사건에 의해서 숙청됩니다. 종국에는 제거가 되죠. 조만식 중심의 국내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지요. 조만식은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무저항 민족주의 운동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반탁 활동도 했었죠. 이러한 세력 간의 각축에서 만주계의 김일성이 두각을 나타내죠. 해방 후 48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50년의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45년 8월) 일제 항복 이후에 북한 체제가 38도선 이북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련군이 점령이 크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결성합니다. 박헌영이 당수인 조선공산당과는 분리한 분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 산하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북조선 임시인민회로 발전을 하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 수립 이전, 즉 북한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전에 당에 있는 조직으로서 정권 수립을 위한 법 제정과 치안 유지 등 행정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 후 48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를 구성해서 헌법을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북한을 수립을 하죠. 남한 정부 수립한 직후에 북한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정권 수립 이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게 돼 가지고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조선 인민회의는 48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로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헌법도 만들고 국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의 기본 노선은 반제 반봉건입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비에트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나가는 자주적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권의 형태는 인민정권의 형태이고 국가 활동의 기본 방식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이고 정권을 세우는 방법은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 경험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민주기지 창설 노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북한 원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는 우선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처해서 북한의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혁명 노선이며 반제 노선이다. 이것이 곧 민주기지 창설 노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인민정권이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한 것이죠. 반제 반봉건을 기치로 내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노선은 공산주의죠. 파리코뮌이 공산주의고, 즉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레닌과 소비에트는 스탈린은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 창건 당시의 노선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인민정권이요 반제 반봉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제는 그 민족 해방이죠. 일제에 대한 해방, 그리고 미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반봉건은 계급 해방이죠. 지주나 이런 거에 대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계급 해방 노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창건 당시의 재산 소유,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는 일단 국가 소유가 있죠. 그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것들은 국가 소유를 하고, 또 조합 형태의 협동적 소유도 있고, 그리고 사유도 인정을 했습니다. 수공업자나 자본주의적인 상인이나 상공업자나 토지 등은 사유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획경제는 정권 창설 이전부터, 즉 194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 2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